매일매일 뉴스에 보도되는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여성이 홀로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나르며 청소를 합니다. 매일같이 혼자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를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여성 CCTV 속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과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로 밝혀지면서 시민과 노동계의 분노가 컸었는데요. 자, 얼마 전 고인이 사망을 하고 무려 2년 반이 넘어서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판결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업무가 과중했는데도 부담을 덜어주려는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과로사를 인정했고요. 또 업무와 연관이 없는 쪽지 시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과로사 등을 인정한 것 자체는 올바른 판단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너무 오래 재판이 걸렸다. 그리고 또 손해배상 액수도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과로사가 인정이 됐고 또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도 인정이 됐는데 손해배상액이 8,683만 원입니다. 사실 금액의 숫자로 마음을 헤아릴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만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은 어떤 특정 노동자의 1년치 급여를 바탕으로 또 그것을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거기다가 위자료가 더해진 액수고요. 아마 지금 이 배상 액수를 놓고 보면 노동자가 나이가 많았고 급여가 적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액수가 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사회적인 파장이 컸던 이유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가 그 명성과는 달리 청소 노동자에게는 결코 좋은 일터가 아니었다. 이런 점이었는데요. 사건 당시에는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서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좀 했는데 재판에서는 태도가 좀 달라졌나 봐요. 예, 맞습니다.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쾌적한 휴게실을 제공했다고 하고 쪽지 시험도 서울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휴게실이 있다는 것과 업무상 과로는 별개의 측면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8시간을 일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휴게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쉴 시간이 없으면 예. 과연 그 휴게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기들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다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쾌적한 휴게실의 존재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기숙사를 청소를 하는데 그 쾌적하다고 하는 휴게실을 이용할 시간이 과연 있었을까요? 의문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씀해 주신 쪽지 시험인데요. 안전관리팀장이 바뀌고 난 뒤에 건물의 준공 연도, 건물 이름을 한자 또는 영어로 쓰라는 등 일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의 시험들을 봤고요. 그 시험 점수를 발표까지 해서 망신까지도 줬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고요. 정작 안전관리팀장의 처벌은 단순하게 경고에 그쳤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경고에 그친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게요. 좀 다소 의아합니다. 결국 그 취업 규칙의 어떤 징계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직의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가벼운 단계인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업무상 과로로 사망케 할 정도로 일을 시켰다면 네.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징계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단순히 경고만 했다는 것은 너무나 약한 징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소 노동자들에게 회의 시간에 정장을 입고 참석을 해라 이런 강요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이게 경고에 그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또 혹시 서울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의 안전관리팀장에게는 따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 수는 없을까요? 예,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업무상 과로사하게 했다면 안전관리팀장 역시 손해배상 채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판결 자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또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또 엄마를 잃은 유족들에게는 애통하고 비통한 시간이었을 텐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을 걸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이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뭐 속속들이는 알 수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산업재해라든지 업무상 과로 사건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로 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좀 인색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 피해자, 근로자한테 너가 밝혀봐라 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만 입증 책임을 밝히면 그 이후에는 회사 측에서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부분을 계속 밝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입증 책임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결국에는 재판을 오래 끌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움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노동자의 인권이나 처우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 사회 또는 법이 노동자를 대하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될까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런 업무상 과로 등과 관련된 재판 그리고 판결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네. 결국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좀 더 빠른 재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위자료 액수를 선고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판사님이 네. 본인이 또 본인의 가족이 본인의 친척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8천여만 원을 결국에는 손해배상 액수를 인정한다면 본인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아마 본인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후에 고인의 남편은 근로자도 사람이라는 그냥 싸구려 부품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대는 항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의 무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지켜본 우리 모두에게도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숙제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